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32평형 거실에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공기는 선선하지만 실내는 따뜻했죠. 68살의 박정숙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손자 민서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 방울토마토 5알, 그리고 민서가 좋아하는 치즈 핫도그까지.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아침 풍경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토마토 넣어주셨어요? 8살 민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럼 우리 민서 건강해야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췌장암으로 보내고 외아들 민재가 사업 실패 후 캐나다로 떠난 뒤로 이 아파트에서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사는 삶이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며느리 이소정은 침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서 화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37살의 소정은 밝은 미소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포스팅을 올리는 열정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민서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소정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정은 핸드폰을 꺼내 정숙과 민서를 나란히 세우고 셀카를 찍었죠.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거 제 피드에 올리면 반응 폭발일 거예요. 소정의 말에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정숙은 이런 사진 찍기가 썩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민서를 학교에 보낸 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거였죠. 며느리 소정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문을 꼭 닫는다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은행 좀 다녀올게요. 소정이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물었죠.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적금 하나 들려고요. 요즘 금리가 좋다던데. 소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숙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옆집에 사는 조만복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69세의 만복은 공무원 출신으로 25년간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은퇴 후에는 동네 이웃들과 차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낙이었죠. 정숙 씨, 차 한잔 하실래요? 만복의 제안에 정숙은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녹차를 홀짝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만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숙 씨, 혹시 며느리분이 요즘 은행 자주 가시나요? 정숙은 눈썹을 찌푸렸죠. 왜 그러세요?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우연히 은행 앞을 지나가다 봤는데 며느리분이 정장 입은 남자분이랑 자주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계약이라도 하시나 싶어서.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에서 정장 남자와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일? 정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적금 상담 같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복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저 갈게요.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만복이 나간 뒤 정숙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소정이 최근 몇 달간 보인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기 시작한 것, 매일 저녁 늦게까지 전화 통화하는 것, 그리고 가끔 집에 돌아올 때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던 것까지.
정숙은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쇼핑백 2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왔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과일과 케이크가 들어있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입이 좋은가? 백화점에서 5만 원이 넘는 과일 세트를 사올 정도로. 어머님,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소정이 테이블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뭔데? 소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어요. 저희 집 이 아파트 말이에요. 혹시 명의를 제 이름으로 잠시 옮겨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정숙의 손에서 과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명의를? 왜? 소정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설명했어요. 아, 그게 세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제 명의로 잠깐 옮겨두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대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인 건 똑같으니까 서류상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 원 정도였어요. 대치동 학군 지역이라 가격이 꾸준히 올랐죠. 남편이 살아생전 땀 흘려번 돈으로 20년 전에 6억에 샀던 게 지금은 2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정숙의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연금과 예금 이자로 생활하지만 결국 이 집이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정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정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느리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만복의 말처럼 뭔가 의심해봐야 할까? 정숙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밤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죠. 며칠 뒤 정숙은 빨래를 하다가 우연히 소정의 가방 속을 보게 됐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정숙은 처음엔 그냥 주우려고 했지만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승인 신청서.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그 서류를 펼쳐봤죠. 서류에는 위임인 박정숙, 대리인 이소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치매 진단서 첨부 시 후견인 자격으로 대출 진행 가능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정숙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자신이 치매라니? 정숙은 아직 정신이 멀쩡했고 매일 신문도 읽고 손자 숙제도 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건가요? 정숙은 서류를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걸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아들 민재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딸 유진에게 상의해야 할까? 정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소정은 방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정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병원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의사 있다며? 빨리 좀 해줘. 시간이 없다고.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죠. 이건 남편이 생전에 회의록 작성하려고 사용하던 거였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록해야겠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어젯밤 들었던 소정의 통화 내용을 곱씹었어요.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된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거였죠. 정숙은 거실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어요.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러보고 재생 버튼을 눌러봤죠. 테스트, 테스트.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부터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오전 9시쯤 소정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죠. 정숙은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도 잘 잤니?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죠. 어머님, 오늘 저 병원 좀 다녀와야 해요. 소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병원? 아, 제가 요즘 두통이 좀 심해서요. 검진 좀 받으려고요. 소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치매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혼자 가기 힘들면 내가 같이 갈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정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간단한 검진이니까요. 그냥 약 타서 올게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하기로 했죠. 소정이 외출한 뒤 정숙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5살의 유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법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평소 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유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다. 시간 좀 낼 수 있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6시 15분 유진이 정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문을 열고 딸을 맞이했어요. 유진은 회사 정장 차림에 검은색 토트백을 메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 듣고 걱정됐어요. 정숙은 유진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사실은 내 형수 일인데. 정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소정이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한 것, 만복 할아버지가 목격한 은행 앞 장면, 그리고 가방 속에서 발견한 담보대출 서류까지. 마지막으로 어젯밤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도 털어놨죠.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 형수가 정말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유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계약과 법률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그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치매 진단을 조작해서 후견인 자격을 얻으려는 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엄마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면 이건 배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니?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엄마가 녹음기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그걸 계속 사용하세요. 형수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고 가능하면 아파트명의 변경이나 대출 얘기를 꺼내서 반응을 유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유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요. 형수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거죠. 오빠한테도 연락해서 화상으로라도 참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형수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요. 정숙은 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틀 뒤 정숙은 소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우리 가족회에 한번 하면 어떨까? 민재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집안일들 좀 정리하고. 소정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언제 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유진이도 오겠다고 했어. 소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정숙의 거실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숙과 소정, 그리고 딸 유진,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 캐나다에 있는 민재까지. 40세의 민재는 몇 년 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실패한 뒤 캐나다로 건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 속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집 재산 문제 때문이야. 소정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앉아 있었죠.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정이가 며칠 전에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했거든. 세금 절약하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소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요즘 보유세가 너무 올라서요. 1년에 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그 세무사 연락처 있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소정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 명함을 안 받았어요. 정숙은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유진이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은행 자주 가신다면서요? 혹시 대출 같은 거 알아보시나요?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얘기를. 조만복 할아버지가 보셨대요. 은행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분이랑 여러 번 만나시는 거.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제 쇼핑몰 사업 때문에 운영자금 대출 상담받은 거예요. 어머님 재산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정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정말로 우리 집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니? 소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화면 속에서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정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진이 오빠를 향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오빠 형수님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정황이 있어요. 엄마가 우연히 형수님 가방에서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정아, 그게 사실이야? 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딸 유진이 옆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죠.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요. 소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빚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쇼핑몰 운영하면서 재고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지금 빚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6천만 원이라니. 그건 정숙의 1년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심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런데 치매 진단서는 왜 필요했던 거예요?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정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은행에서 어머님 동의 없이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후견인 자격을 얻으려고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유진은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요.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정은 창백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제로 진단서를 위조했다면요.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빚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정은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사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소정도 절박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정아, 일단 일어나.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그날 밤 가족 회의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소정은 더 이상 정숙의 재산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빚 문제는 민재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죠. 민재는 캐나다에서 번 돈으로 일부를 보태기로 했고 나머지는 소정이 쇼핑몰을 정리하고 직장을 구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과정을 녹음기에 담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유진이 집을 나서기 전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형수를 완전히 믿지는 마세요. 녹음 파일은 제가 백업해 둘 테니까 혹시 다시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연락하세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각박한 걸까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소정이 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어요. 소정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정숙을 대했고 아침마다 손자 민서의 학교 준비를 도왔죠.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해 보였어요. 2025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슬쩍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돈 마련할게. 소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녹음한 파일들이 저장돼 있었죠.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딸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소정이가 또 이상해.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니? 몇 분 뒤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엄마. 7시쯤 갈게요. 그날 저녁 7시 10분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이거 좀 들어봐. 정숙은 오늘 아침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 어머님 도장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하대.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고.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형수가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진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자주 의뢰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내일 당장 상담 예약 잡을게요. 그리고 엄마,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소정이를 고소하겠다는 거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형수는 이미 가짜 치매 진단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요. 게다가 엄마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했으니 사기 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민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가 엄마 재산을 다 날리면 나중에 민서한테 물려줄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엄마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이건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손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해요. 유진의 말에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어. 내일 변호사 만나자.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숙과 유진은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김재현 변호사는 가족법과 재산범죄 전문가였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녹음 파일까지 확인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며느리분이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후견인 자격을 얻으려 한 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어르신 재산을 담보로 무단 대출을 시도한 건 사기죄에 해당해요. 또한 어르신을 속여 재산 처분 동의를 받으려 한 것도 사기 미수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녹음 파일과 서류 증거가 있으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둘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며느리분과 대질하면서 자백을 받는 거죠. 저와 동료 변호사가 동행해서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질 상황에서 며느리분이 자백하면 증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도 직접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희가 법무사 사무실을 섭외해서 며느리분을 불러내겠습니다. 아파트명에 이전 상담이라고 하면 올 거예요. 이틀 뒤인 목요일 오후 3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정숙과 유진, 김재현 변호사와 그의 동료 변호사, 그리고 조만복 할아버지까지. 만복은 정숙의 부탁으로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소정이 은행 앞에서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걸 목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깔끔한 회의실 형태였습니다. 긴 테이블과 6개의 의자, 그리고 벽면에 걸린 법률 서적들. 창문으로는 강남대로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김 변호사는 테이블 가운데에 작은 녹음기를 놓고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며느리분이 오시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오후 3시 15분 소정이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정숙과 유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으시죠, 이소정 씨. 저는 박정숙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소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소정 씨, 당신이 최근 박정숙 어르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죠?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 어머님 도장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하대.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고.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소정 씨, 이 녹음은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당신이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소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가족회의 때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왜 약속을 어기셨어요?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정아, 너 정말로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었니?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2천만 원 주고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이나 주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니. 며느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을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소정 씨, 당신의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제347조 사기죄, 그리고 민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정은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면 민서는 어떻게 해요? 제발. 정숙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손자 민서가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이제 겨우 8살이에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진이 정숙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정은 엄마가 하셔야 해요. 형수를 고소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정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조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제 생각엔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며느리분도 정신 차리실 거예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만약 고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더 이상 어르신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만약 다시 시도할 경우 즉시 고소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분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합의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소정아, 너 민서 데리고 이 집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시도를 하면 그땐 용서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김 변호사는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합의서에는 소정이 정숙의 재산에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는 내용, 일주일 내에 집에서 나가겠다는 내용, 그리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형사고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유진은 합의서를 사진으로 찍어 백업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강남대로는 퇴근 시간의 차들로 붐볐어요. 유진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형수는 더 이상 엄마를 속일 수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 손자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서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할머니는 안 울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눈이 메운 거야.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뒤 소정은 약속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친정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와 손자가 떠나는 걸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할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빈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 정숙은 혼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5월 서울은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대치동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정숙이 직접 심은 방울토마토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푸른 잎들이 햇빛을 받아 생기 있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숙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으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언제 빨개져요? 민서가 베란다 문을 열고 물었어요. 정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여름 되면 빨갛게 익을 거야. 민서는 일주일에 2번씩 정숙을 찾아왔어요. 소정이 친정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면서도 손자만큼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였죠. 정숙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소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정숙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정리한 뒤 강남구청 근처의 한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320만 원 정도였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죠. 사채 6천만 원은 민재가 캐나다에서 보낸 2천만 원과 소정이 매달 100만 원씩 갚아가며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사는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어요. 처음 며칠은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서의 제잘거림도 소정의 전화통화 소리도 없는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이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들을 다시 꺼내게 됐죠.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수채화 도구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물감 세트였어요. 당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넣어뒀었죠. 정숙은 베란다에 작은 이젤을 설치하고 창밖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지만 붓을 쥐고 색을 칠하는 과정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그림 그리세요? 어느 날 유진이 찾아와 베란다의 그림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요즘 심심해서. 옛날에 내 아버지가 사준 물감 세트가 있더라고. 유진은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감성이 담긴 풍경화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좋은데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 같은 거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문화센터야.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70대 어르신들도 다들 배우러 다니시던데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일주일 뒤 유진은 정숙을 대치동 문화센터 수채화 초급반에 등록시켜줬습니다. 수강료는 3개월에 24만 원이었어요. 처음 문화센터에 갔을 때 정숙은 무척 긴장했습니다. 강의실에는 67명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어요. 강사는 40대 중반의 미술 전공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등록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저는 최영이에요. 옆집 동네 사시는 분 같은데 반갑네요. 한 할머니가 악수를 청했어요. 정숙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었는데 정숙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특히 이 하늘색 그라데이션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강사가 정숙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쑥스러워했죠. 아이고,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들은 근처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정숙도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정숙 씨는 혼자 사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고 손자는 가끔 놀러 와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사실 정숙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조만복 할아버지는 여전히 옆집에 살며 정숙을 챙겨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문을 두드리고 정숙 씨,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어떤 날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에요. 드셔보세요. 만복이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고맙게 받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만복 씨. 제가 언제 보답할게요. 무슨 보답이요? 이웃끼리 당연히 챙겨줘야죠. 만복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정숙은 만복의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며느리 소정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빨개졌어요. 민서가 베란다를 보고 소리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록색이었던 방울토마토 몇 알이 빨갛게 익어 있었죠. 정숙은 민서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우와, 정말 빨개졌네. 우리 민서가 따볼까? 민서는 조심스럽게 토마토 하나를 땄습니다. 손바닥만 한 빨간 토마토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지. 할머니가 정성껏 키운 거야. 정숙은 토마토를 씻어서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가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 진짜 달아요. 정숙은 손자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토마토 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 삶도 마찬가지였죠.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달콤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바빠요. 회사 일하느라고. 민서가 토마토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래? 엄마 힘들어하지 않니? 아니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되게 행복하대요. 일하는 게 재미있대요. 민서의 말에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소정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사실 정숙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정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왜 형수한테 돈을 보내주냐며 반대했지만 정숙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민서 엄마잖니. 힘들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습니다. 소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절박했던 거죠. 7월 중순 정숙은 문화센터 수채화 반 수강생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야외 스케치를 갔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였지만 정숙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즐겁게 그림을 그렸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근정전, 맑은 연못에 비친 경회로, 그리고 고즈넉한 아미산까지. 정숙은 그 모든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정숙 씨 작품 전시회에 출품해보는 거 어때요? 강사가 정숙의 그림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전시회요? 정숙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다음 달에 우리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 거예요. 정숙 씨 작품 몇 점 출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다른 수강생들의 격려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8월 초 대치동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수채화 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그린 그림 5점을 출품했어요. 베란다에서 본 강남의 야경, 경복궁 스케치,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화분, 손자 민서의 웃는 얼굴,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보고 그린 초상화까지. 각 그림마다 정숙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유진과 민서, 그리고 조만복까지 정숙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엄마, 이 그림들 정말 멋있어요. 특히 이 토마토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민서는 자기 얼굴이 그려진 그림 앞에서 신기해하며 서 있었죠. 할머니, 저 진짜 이렇게 웃어요? 그럼 우리 민서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거든. 조만복은 남편의 초상화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분이 남편분이셨나 보네요. 눈빛이 참 따뜻하게 그려졌어요. 만복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립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전시회가 끝난 뒤 정숙은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방울토마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웬만한 열매는 다 익어서 빨갛게 달려 있었죠. 정숙은 토마토 한 알을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달콤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정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손자랑 헤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도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토마토도 키우면서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눈물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68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 건강이 허락하는 한정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들판에는 토마토 대신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었죠. 정숙은 해바라기 사이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민서가 뛰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유진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토마토에 물을 주고 새로 시작할 그림을 구상했어요. 이번에는 해바라기를 그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강렬한 노란색으로 가득 찬 해바라기 밭을. 그림 한가운데에는 작은 소녀 하나를 그려 넣을 거예요. 그 소녀는 바로 젊은 시절의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거짓은 빛을 싫어하지만 씨앗은 빛을 찾아 자란다. 정숙은 붓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6개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배움을 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정숙은 캠퍼스 앞에 앉아 첫 번째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물감이 하얀 캠퍼스 위에 퍼져나갔어요.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의 방울토마토는 여전히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정숙의 붓은 캠퍼스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68살의 여성이 자신만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